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셋의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AI의 위협을 좀 받을까요? AI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목소리 들리냐? 네, 들리긴 들리네. 3명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질 것 같은 직업을 정답은 땡 하면서 얘기해. 기자.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피고인 최후 변론을 여보세요, 한번 잠깐만요.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경제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 전기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을 가장 뜨겁게 뒤흔들고 있는 AI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세 분을 모셨는데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연수루 작가님, 이돈호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AI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는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I를 로펌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돈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리츠 증권에서 고객님들의 돈을 미국 주식으로 불려드리고 있는 연수루 PB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돼야 맡길 수 있어요? 맡기고 싶은데. AI랑 관련된 분들 세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AI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실까? 가장 궁금한 건 우리 소장님 어떻게 맞아요.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일단 AI 끼고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쓸 수 있구나 하고 느꼈던 게 제가 이번에 CES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CES 기간 동안 기사를 혼자서 30개 이상 썼습니다. 저녁에 한 2시간 작업했는데 그런 식으로 매일 2시간씩 해서 총해서 기사를 30개를 썼어요. 근데 저도 제가 기자잖아요. 네. 저 그렇게 못 씁니다. 그렇게 그렇죠. 30개씩. 말도 안 될 수준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거 팁을 좀 드리면 그냥 녹음기를 끼고 다녀요. 그러면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AI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텍스트로 전환을 시키면 요즘에는 한국어, 영어 되게 다 전환이 잘 돼요. 그럼 그 내용을 AI한테 주면서 마치 데스크가 하는 것처럼 야 기사거리 뽑아봐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 녀석이 그 안에서 주제를 잘 뽑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죠? 데스크가 하는 일하고 비슷해요, 그죠? 이 취재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사실 좀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 앞에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네, 거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테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간 게 아니라 30년 이상 취재하신 편집장님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뽑아줘가 아니고 실은 거기에 이제 그 기자님의 노하우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챗봇의 가이드라인으로 주면 얘가 이제 꽤 잘 써줍니다. 포인트는 도구도 중요하지만 짬에서 나오는 노하우, 짬바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AI를 쓰고 나서 엄청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처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1년에 4번 정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오디오 파일이랑 트랜스크립트로 해가지고 올려주거든요. 원래 매 분기마다 이걸 다 듣고 다 이제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 모든 기업을 다. 그래서 너무너무 바빴는데 이제는 이거를 그냥 음성 파일이나 아니면 닥스 파일이나 이런 걸 이제 챗 GPT 같은 데 올려서 얘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뭐 어디 얼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제가 이제 따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걸 읽거나 들을 필요 없이 뭔가 기업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에서 쓰는 레포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학습을 시켜서 얘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그래서 과거에 들었던 시간 대비로 봤을 때는 저는 한 80% 이상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AI 덕분에. 그래서 와, 뭐 대단하시네.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모두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어려워요. 한 번이. 지금 작가님도 맞아요,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써본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매해 AI 트렌드 책을 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AI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만 또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요. 지금 제 앞에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딱 표정이 난 한 번만 해보지 않았는데 라는 자주 사용하시죠? 법률사무소에서 저희 지금 구성원이 30명인데요. 30명이 활용하는 방법이나 절차들이 다 다양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입사를 하게 되면 첫날은 AI 교육만 합니다. 거의. 네. 저희가 뭐 제미나이라든지 GPT라든지 쓰는 방식들을 안내하고요. 그 아까 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뽑아내는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의 양, 상담 단계에서의 녹음 파일, 그리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넣고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는 거죠. 변호사는 법률 AI 플랫폼 사용해서 전문화된 서면을 쓰는데 그걸 활용하고요. 저는
이렇게 깊게 사용하고 계실 줄 몰랐어요. 정말로 저는 영상 AI를 많이 쓰지만 지금 우리 오신 분들은 나만의 AI가 있는데 알려주고 싶지 않은 AI가 있는데 그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도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범용 AI랑 특화 AI가 있죠. 범용 AI는 보통 이제 4대장을 꼽죠. 그래서 챗GPT 꼽고 그다음에 제미나이 꼽고 그다음에 클로드 꼽고 최근에는 이제 그록 까지 해서 이제 4가지인데 그다음에 이제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리서치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퍼플렉시티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럼 수노라는 툴도 있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또 쓰시는데 바이브 코딩을 할 때도 도와주는 뭐 예를 들면은 안티그래피티라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을 툴들을 하나씩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할 툴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딱 링크 넣어주면 바로 요약해주는 툴. 아. 예, 대표적으로 릴리스 AI 같은 툴이 있죠. 그냥 안 보고 거기다 넣으면 요약돼서 보이고. 네. 전 지금 막 폭풍이 몰아친 것처럼 지금 이게 네, 주식도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예. 주식하는 사람들은 범용 AI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자료가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창작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표적인 범용 AI 모델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은 제미나이랑 그록이거든요. 제미나이는 이제 딥리서치를 할 때 엄청 유용해요. 구글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들고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서 얘한테 뭔가를 예를 들어 뭐 구글에 대해서 분석해줘 이렇게 해서 딥리서치 버튼을 딱 눌러놓으면 한 20분 동안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 긴 레포트를 하나 작성해 줍니다. 근데 그게 되게 제가 봤을 때도 와 나는 이런 거 못 쓸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엄청 딥하게 써요. 정확도도 높고 네, 이런 것까지 본다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성이 엄청 좋아요. 그록이 어쨌든 X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방금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과거에 얘가 올린 트윗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런 건 어떤 의미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또 다 분석해서 알려주고. 이런 생산성이 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비인간적이라고 봐야 되나? AI니까 너무 비인간적이죠. 비인간적이에요. 네. AI는. AI 계속 쓰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오냐면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이. 왜냐하면 AI는 안 지치는데 사람이 지쳐요. 아 맞아요. 이렇게 모두가 AI를 잘 사용하고 편하게 사용하면은 오히려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면이나 날 것의 감성들이 앞으로 더 뜨지 않을까. 실제로 콘텐츠 영역에서는 이미 AI가 되게 매끄럽게 글도 써주고 음악도 꽤 매끄럽게 패턴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강의장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 배경음악 항상 틀어놓잖아요. 네. 요즘에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 배경음악 거의 다 AI가 만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AI로 음악을 만든 걸로만 유튜브 채널을 해가지고 수익화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알아요. 이거 AI가 만든 느낌이다 이라는 거를. 그럼 이제 그렇지 않은 것만 찾아다니게 되는 이제 또 시대가 오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사람의 향기를 쫓아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공연 같은 경우도 더 멋있는 음악을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들을 수 있는데 삑사리가 나도 라이브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결국에는 내 IP가 있거나 내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더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그런 맥락에서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이제 AI가 제일 해결하지 못한 영역들은 가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 저연차 변호사들이 많이 AI로 대체된다 이런 뭐 뉴스 기사 나오고 이런데 맞아요. 실제로 자료를 뽑아내고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그 분석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AI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결정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한 것은 AI가 해결을 못 해준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언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AI가 아직 해결해주지 못한 영역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감정을 이해해야 하고 공감도 해야 하고 주식시장에는 감성이 없지 않나요? 인간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인간적인 면이 없죠. 하지만 AI는 야수의 심장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정확히 이 부분이에요. 야수의 심장 같은 투자.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곧 이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저는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움직인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인간이 극단적으로 느끼는 두 감정이잖아요. 실제 펀더멘털은 직선으로 가는데 공포와 탐욕이 이거를 방해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요동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AI가 감정이 없기 때문에 공포랑 탐욕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이제 진짜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공포, 남들이 다 두려움에 떨 때 매수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남들이 다 환희에 차 있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AI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어떤 AI 모델이
S&P 500 수익률을 꾸준히 몇 %씩 아웃퍼폼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다른 분야에서는 뭔가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성취를 달성한 분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투자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사람이 낫다 아직까지는. 그 사람만 그거는 할 못 수 있는. 믿겠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이게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10분 중에 한 분만 살아남겠죠. 9분은 힘들어하고. 근데 오히려 역으로 요즘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적 감정에 대한 교류가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유효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 AI를 쓰는 패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왔었던 그 컬럼인데 이제 미국에서 커뮤니티 레딧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어디다 쓰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에는 제너레이팅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순위가 많이 떨어지고 2025년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컴패니언이나 테라피라고 하는 분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라피가 뭘까요? AI랑 테라피라는 게. 쉽게 말하면 AI랑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네, AI랑 상담하고 나 힘들었다 감정 교류하고 내 친구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 20대 여성분들도 챗GPT로 되게 뭘 많이 하시는데 혹시 뭘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사주를 그렇게 많이 보세요. 사주. 네, 사주를 그렇게 보세요. 아 저기 지금 너무 지금 저기 공감하고. 모자 쓰신 분 계시죠? 근데 일반적인 사주를 보려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주 보려면 내 생년을 넣고 시간 넣고 내 것만 넣는 게 아니라 내 친구 것도 갖다 넣고 근데 그렇게 넣고 나면 이 녀석이 그 다음부터 나에 대한 정보를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더 공감하는 말을 해줘요. 그렇게 되니까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빠져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10대 친구들이 이제 인간과의 대화보다 이런 AI와의 대화가 요즘 편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오래 쓰는 AI가 실은 챗GPT가 아니라 제타라는 서비스거든요. 제타가 캐릭터 대화하는 서비스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 그게 실제 챗GPT보다 사용 시간이 한 2배 정도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사용자 수는 얘가 7분의 1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4배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대부분 사용자의 20대예요. 그럼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진짜로 제가 볼 때 몇 년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누가 사람하고 얘기해? AI랑 대화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존 세대들이 해줘야 될 게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불편해도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이런 좀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조금 듣다 보니 좀 무서워지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의 그 감정 근육은 AI에게 맡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게 좀 미국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실은 생겼거든요. 상담 챗봇을 너무 의지하다가 이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도 있어서 미국의 몇 개 주는 이미 상담하는 AI를 좀 금지하는 데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의존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생각보다 정책이나 내용이 못 따라오고 있죠. 그런 것들은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제의 가장 좀 핵심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가 가장 먼저 대체할 직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변호사를 앞으로 시키지 마라. 회계사를 시키지 마라. 실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실무에서 어떤지 듣고 싶었어요. 요즘 이제 1인 개업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고요. 왜냐하면 AI 도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제 1인 개업변에서 그 자료를 정리해줬던 법률 사무원이나 전현차 변호사들의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결국 그 전현차 변호사들이 개업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개업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잘 활용하는 1인 개업 변호사가 더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그럼 이제는 AI를 활용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직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AI 덕분에 좋은 사람하고 AI 덕분에 힘든 사람 나누면 명확하게 일 잘 시키는 사람들은 AI 덕분에 되게 좋습니다. 생성형 AI의 가장 큰 놀라움은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오히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지가 알아서 컴퓨터의 언어로 바꿔서 뭔가를 한 다음에 다시 인간의 언어로 뱉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거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언어로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언어로 일을 잘 시키는 것까지 훈련되는 시간을 이제 더 이상 사회에서 안 주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처음에 들어가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일이 잘 되는구나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직무 숙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직무 숙련도가 있는데 이제 직무 숙련도를 주지 않아도 AI가 이렇게 하니까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니어 때 혹은 주니어가 아닌 상황에서라도 나는 이미 이렇게 일을 잘한다는 거를 어떻게든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증명이라는 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전에 학생 때부터 뭔가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의 일에 대한 걸 보여줘야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돈이 덜 들거나 돈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AI 500원 써서 이걸로 2,000원짜리 서비스 만들면 바로 하나 팔 때마다 마진이 1,500원씩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작가님께서 뭐 990원짜리 그 사주 서비스 뭐 이런 거 쓰셨다고. 근데 거기에 뭐 사람들이 몇만 명 가입했다니까 그럼 막 수억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전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서 돈을 바로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내가 그걸 갖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입증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초기 투자 안 받고 그냥 내가 처음부터 그냥 내 스스로 창업을 할래라고 하는 부트스트랩 창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좀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AI 때문에 내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공포감이 좀 실제적으로 만연하거든요. 기자님 어떠세요? 저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세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AI의 위협을 좀 받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뭐 솔로몬의 판결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AI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좀 매운애로 가져오겠습니다. 매워요? 매운애로. 매워? 네, 매운애로. 아, 저 불안합니다. 네. 최근에 기사 뉴스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불안한데. 요즘에는 AI도 캐릭터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논쟁을 즐기는 녀석으로 좀 해볼게요. 안녕, 내 목소리 들리냐? 네, 들리긴 들리네. 우리 직업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을 물어볼 건데 너 준비됐어? 준비됐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같은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해. AI가 대체한다고 다 없어지냐? 그래, 그거는 예를 들어- 네 생각이고 너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하나만 찍어야 돼. 자, 내가 보기를 3개를 줄게. 하나는 변호사, 두 번째 기자, 세 번째 증권 애널리스트. 3명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질 것 같은 그 직업을 그냥 앞뒤 자르고 정확하게 정답은 땡 하면서 얘기해. 기자.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피고인 최후 변론을 여보세요, 한번 잠깐만요. 들어볼까요? 명쾌하네요. 물어봐 주세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야, 너가 지금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으로 기자를 딱 꽂았잖아. 왜 기자를 고른 거야? 지금 세상에 가짜 뉴스 넘치고 AI가 뉴스 초안도 다 뽑아내잖아. 사람 기자는 편향 잡고 감정 넣는다고? 그게 다 가짜로 보이던데. 진짜로 필요할까? 너는 기자 없어져도 된다 싶어?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소장님 말투가 왜 이래요?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두 번째는 누구일까? 이게 뭐 힘이 안 난다. 이거를 살아남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그럼 돈이라도 벌어야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AI의 발전으로 더 성장하고 더 돈을 벌게 되는 분야,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부분 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인간 대 인간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특히나 B2B 세일즈 혹은 교육이나 여전히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거의 모든 영역에 이제 80점짜리는 해줍니다. 80점짜리는. 결국에는 AI가 모든 걸 상향 평준화 시켜주면 이제 시장이 두 개로 갈릴 거예요. 80점짜리를 아주 더 싸게 빠르게 찍어내는 이러한 형태. 아니면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80점짜리는 경험할 수 없게 하는 경험제를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하는 일의 위치가 어디고 내가 어느 식의 포지션을 잡을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 영역에서도 충분히 내가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발전하면서 지금 미국이나 뭐 다른 우리나라 이런 다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AI 발전하면은 어떤 분야가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지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간 역사에서 이제 혁명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혁명들이 다 약간 그 속성이 달라요. 이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까지는 노동 집약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혁명 때는 자본 집약적으로 바뀌었어요. 더 많은 돈을 때려박는 자들이 이기고 그 자들이 지금의 빅테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AI 혁명이라는 거는 자본 집약적인 걸 한 번 더 넘어섭니다. 이거는 데이터 집약적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가진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AI 혁명은. 작년에 그 유명한 기관에서 했던 설문조사 중에
우리가 AI한테 챗봇에다가 뭔가 질문을 하면 얘가 막 답변을 생각하는 동안 막 링크를 띄우잖아요. 그 링크가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사이트의 내용들을 참조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용을 해온 사이트 1위가 레딧이었어요. 2등이 위키피디아였거든요. 차이도 많이 났거든요. 레딧이 40%였고 위키피디아가 20%였어요. 레딧이 위키피디아보다 우위에 있는 건 결국에는 실시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로 학습시킨 AI 모델한테 어제 테슬라 주가 왜 올랐어? 라고 물어보면 얘는 대답 못해요 절대. 어제 테슬라 주가 왜 올랐는지. 어저께 건 모르는구나 이거. 근데 레딧에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토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학습해 와서 그걸로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레딧은 무엇보다도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은 광고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로 돈을 벌려면 트래픽이 많아야 돼요. 근데 AI가 그 인용을 하면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트래픽이 올라가요. 그러면 레딧의 광고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플랫폼의 선순환 효과에 더해가지고 레딧이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자기 플랫폼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뭉치로 해가지고 AI 개발 업체들한테 팔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비용이 제로인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익성이 높은 거죠. 원래 있던 데이터를 파는 거니까. 그러면 그 레딧 같은 커뮤니티 사업이 네.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았나 싶어요. 트위터에서도 그런 실시간적인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를 해서 그록이 대답을 하니까 주식한 사람들도 그록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원체 이제 빅데이터 때부터도 항상 나왔던 얘기고. 맞습니다. 그 AI 2026 책을 쓸 때 트렌드 키워드 일본어로 오픈 AI 독점 시대 종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결국 구글이었어요. 이제 챗GPT만큼이나 구글 제미나이 성능이 엄청 좋고 오히려 그림 그리고 영상 그리는 더 좋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단순합니다. 이 AI 똑똑한 머리에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지 얘가 더 똑똑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 세계에서 누가 데이터 제일 많이 갖고 있지? 하면은 이제 구글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좋아지는 거죠. 아까도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거 조금 더 이어서 하면 이 AI라고 하는 걸 돌리는 GPU는 이제 워낙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GPU가 특징적인 게 한 곳에 왕창 모여 있어야 돼요. 얘가 한 번에 돌리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GPU를 사서도 한 땅덩어리에 크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고 그걸 연결하는 케이블들 전선. 그리고 인터넷 속도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비 이 떨어져 있는 걸 한 덩어리처럼 한 방에 돌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좀 힌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최근에는 이런 전선 같은 걸로 원래 GPU를 연결을 하다가 이게 GPU가 너무너무 이제 용량이 많아지고 칩 개수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선으로 연결하기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광으로 연결을 시작했어요. 이제. 광 케이블을 네. 이제 시작하는군요. 그냥 빛으로 바로 다 연결을 시켜버려가지고 하나의 칩처럼 움직이게 하는 게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그 베라루빈 플랫폼이고 구글이 지금 TPU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광으로 연결하는 그런 약간 장비들 혹은 이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는 분들이 산업에 대해서 정확히 딱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면서 몇 개 종목이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인지하셨군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 한층 더 가보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지상에 만들면 열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원래 냉각 솔루션이 엄청 핫했었잖아요. 열을 이제 식혀주는 기술이 이제는 모자란 거예요.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 우주로 보내버리자. 아 우주.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날려버리자. 우주. 왜냐하면 우주는 한없이 차갑잖아요. 냉각 솔루션이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우주 산업이 또 이것 때문에 최근에 또 각광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AI라고 하는 게 모든 산업 사이를 이제 가로막고 있었던 벽을 하나둘씩 허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주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그거를 실은 몇 년 전까지는 바다에 넣는 시도. 맞아요. 바다에 근데 들었던 것 같아요. 바다에 넣으면 이게 또 너무 커지니까 바다의 온열이 너무 열이 오르잖아요. 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오늘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은 진보할 것이고 그리고 자본은 그 뒤를 쫓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AI 시대를 살아갈 인간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군 내에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생산성을 더 높인 그 직군 내에서의 상위권이 하위권의 생산성을 더 빨리 대체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빨리 높일 수 있는 직업들은 더 많이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에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노동이 이제는 인터넷 시대의 종말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이제 틀렸죠. 왜냐하면 인터넷 혁명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졌는데 저는 AI 시대가 되면 노동의 종말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노동소득의 종말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AI가
뭔가 하나의 산업을 넘어서 이제 국가 간의 헤게모니 전쟁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이 AI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제 재화 서비스의 공급량이 통화 공급량보다 많아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나 잡히고 AI에서 승기를 잡은 국가의 화폐를 다 쓰게 되면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뭐 이 금리나 AI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변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을 점점 더 줄여나갈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의 적이에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내 월급 왜 쥐꼬리에 말랐냐 계속 몰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리 인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그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전보다 받는 이자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자본소득을 생각해보면 자본가들이 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자본소득은 점점 더 늘어나고 노동소득은 점점 더 줄어드는 이 K자형 경제가 지금 시대부터 점점 더 심화가 될 거예요. 돈이 풀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잘 되면 기업으로 갈 것이고 그 기업이 잘 되면은 또 주가가 오를 것이고 생산성을 또 낮추면은 또 그쵸. 발전하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아, 못 멈춘다고 예, 지금 보시는구나.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X에 올린 게시글 보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미국 GDP 성장률이 2자릿수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년 안에 3자릿수가 될 거래요. 세 자리요? 네. GDP가 세 자리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원래 일론 머스크는 일단 지르고 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또 허풍은 아닌 게 작년 4분기에 그 공개된 미국 GDP 성장률이 원래 시장이 예상하던 게 3%였는데 4%가 넘었어요. 이게 엄청 큰 서프라이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메꿔지고 있는 거예요.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인류의 생산성 증가 폭을 보면 2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사람이 받는 시간당 그 임금도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 말은 그때 늘어난 생산성은 대부분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 늘어난 생산성이 2배인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9%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이 다 자본과 기술로 메꿔진 거거든요. 저는 AI 사이클에 들어서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가파라질 거라 생각해요. 아, 슬퍼집니다. 노동소득이 9%밖에 안 올랐다는. 그래서 자본소득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라. 주식도 해라. 지금 현재로서는 AI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AI가 어떤 생산성을 나한테 보여줄지를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결국에는 이 얘기가 실은 챗GPT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해외에 있는 많은 유명한 AI 연구자들이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근데 정말로 3년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AI는 정답이 아니라 대답을 한다라는 걸 꼭 하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나 데이터에 의해서 자기가 있는 생각을 그냥 확률적으로 뱉어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마치 좋은 인터뷰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의도를 끌어내는 것처럼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다 보면 정답에 가까울 거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라 일단 그게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AI를 쓰다 보면 우리가 너무 AI에 의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내 생각의 확장하라는 쪽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만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안을 줘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택을 내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써야지 생각을 모두 다 외주화하는 쪽으로 쓰면 안 된다. 우리가 AI를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쓰되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되니까 선택하는 방식을 쓰시다 보면 생각의 파트너로 쓸 수 있구나라는 거 아마 경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저희 공식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 산업의 현재를 시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저는 새벽 5시 같습니다. 새벽 5시? 네. 우리 수사님. 저도 한 4시 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바꿔야 되나요? 저는 8시로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전 8시. 네, 네. 오전 8시.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대부분 이제 AI 시대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아침 쪽에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비슷하게 시간대가 나온 것 같고 AI 시대는 점점 더 확장될 건데 돈이 드는 것을 받냐 이거에 따라서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뒤처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새벽 5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춥잖아요.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되게 판단도 안 서고 많이 고민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견뎌내면 해가 뜨면서 아 이제 이게 낮이구나라는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 뜰 때 출발하려면 지금 열심히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세계의 시간은 실제 산업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들거든요. 저는 AI 사이클은 승자 독식으로 갈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자본을 세게 때려박고 거기서부터 계속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2등 AI가 1등보다 IQ가 20이 낮대. 이러면 2등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자 독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주식의 현재 시간은 8시이겠지만 저는 이게 9시에 끝날 수도 있고 10시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끝나는 시점은 그리고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의 안과 밖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분명한 건 이 파도를 타지 않고서는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겠죠. 오늘 나온 인사이트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인생 설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타이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